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안도 좋고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어떨 것 같으시나요? 그 남자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전 이 남자의 뺨을 후려치면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나이는 29살이고 집안도 좋은 데다가 회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예랑이는 저랑 동갑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예랑이랑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요? 예랑이랑 만난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28살이 되고 처음으로 나간 동창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한 지도 몇 년이 지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길을 걷다 보니 친구들과 만나는 게 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창회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그때 그 친구는 여전할까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설레고 있었는데요. 동창회가 열린 식당 입구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난 만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그때 문득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예랑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엔 그저 같은 반 친구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왠지 모르게 더 성숙해져 있어 멋있어 보였어요. 예랑이도 저를 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등학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예랑이랑 눈이 마주치다가 예랑이가 제가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그날 예랑이랑 웃고 떠들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랑이가 요즘 하는 일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어찌나 재미있던지요. 저도 모르게 예랑이가 하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예랑이가 조심스럽게 번호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날 예랑이랑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으로 왔는데도 예랑이랑 하던 대화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랑이한테서 조만간 한번 볼 수 있냐는 문자가 한 통 온 거죠. 이왕이면 주말에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하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당연히 예랑이한테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말하고 예랑이랑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예랑이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자고 하길래 거기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는 예랑이가 자주 웃어주고 저를 배려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다 보니 그 뒤로도 몇 번의 데이트를 하게 됐죠. 예랑이랑 계속 만나다 보니 호감을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사귀게 됐어요. 이렇게 예랑이랑 만나다 보니 예랑이랑 저랑 조건이 참 비슷한 거예요. 예비시댁을 가봤는데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이었거든요. 뼈대 있는 집안인 것도 모자라 예랑이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랑이가 정말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다 그날 예랑이한테서 예상치도 못한 고백을 듣게 됐어요. 그날도 예랑이랑 데이트를 하다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랑이가 평소랑 다르게 말도 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랑이 눈이 어딘가 슬퍼 보여서 예랑이 손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랑이가 잠시 머뭇거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기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랑 나 둘이서만 지냈거든. 안 그래도 예랑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비 시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화를 피하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말을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예랑이를 토닥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예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우셨어.
그래서 엄마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아들 노릇,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 예랑이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예랑이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았을지 상상할 수 없었죠. 예랑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강한 사람 같더라고요. 엄마가 항상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그래서 내가 엄마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 얼른 성인이 돼서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어. 예랑이가 그저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말을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랑이가 너무 뜻밖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엄마와 내가 함께라는 게 더 중요해졌어. 그리고 나중에 자기랑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결핍에 집착하지 말고 내 사람, 내 가족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집중하게 되더라. 예랑이가 하는 말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죠. 예랑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 게 딱 보여서 예랑이랑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예랑이가 이렇게 성격까지 다정하고 착한 것도 모자라 키도 크고 얼굴도 훈훈하게 생겨서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또 겉모습만 보고 사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예랑이랑 데이트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책임감 있고 남자다운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요. 사귄 후에는 생각보다 빨리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랑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스토커한테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누가 따라오는 것 같길래 다른 데 들렸다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더 이상 안 따라오길래 기분 탓인 줄 알고 집에 간 건데 스토커가 그 근처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재빨리 또 누군가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스토커가 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 안까지 들어온 게 느껴져서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척 재빠르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았어요. 그때 간발의 차로 다가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현관문이 철컹철컹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경찰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버렸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방금 누군가가 저를 쫓아와서 다른 건물에 들어갔다가 저희 집 건물로 들어왔는데요. 방심한 순간 누군가가 다급하게 따라오길래 얼른 저희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현관문 문고리가 막 돌아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다가 실패해서 간 것 같은데 빨리 오셔서 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러니까 경찰이 10분 안에 도착해서 오피스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확인해 보더라고요. 오피스텔 입구, 주차장, 인근 거리의 CCTV까지 싹 다 둘러보더니 스토커가 찍힌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스토커가 찍히긴 했는데 스토커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어요. 게다가 후드까지 눌러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경찰분이 이 CCTV 영상 캡처본을 보여주시면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전화가 왔길래 받아봤는데 경찰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영상에 찍힌 얼굴이 전부 다 가려져 있어서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금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근처 순찰을 강화시킨 상태인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잠시만이라도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지내볼 곳을 구한다고 했지만 지낼 만한 곳도 없었어요. 예랑이 집은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경찰한테서 온 전화를 받고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스토커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오피스텔에서 나갈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깬 다음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이런 상태로는 평소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사를 결심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부모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었어요. 바보 같겠지만 부모님이 제가 독립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선 제가 혼자 사는 것을 엄청나게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걱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독립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랬던 제가 독립 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면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기 뻔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 혼자 사는 걸 반대했는데 제가 독립하는데 보증금을 대줄 리가 없잖아요. 회계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좋은 집을 구할 만큼의 돈도 없었는데요. 부모님 집에 살 때는 엄마가 준 카드로 넉넉하게 살았지만 독립을 하고 나니까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그 당시 회계사로 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모은 돈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설이 좋아 보이는 작은 호텔에서 살게 된 거였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고려해서 겨우 구한 그 집이 저는 나름 좋았거든요. 부모님께서는 그 집을 보시면 기겁하셨겠지만 저는 혼자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한 오피스텔에서 스토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기 뻔해서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CCTV까지 확인했는데도 부모님께 일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스토커를 잡지 못한 채 불안해하면서도 부모님께 티를 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안전한 집을 찾아보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겨우 이사간 집에서 또 스토커에게 시달리게 됐어요. 처음 이사 갔을 때는 정말 좋았죠. 이사간 곳이 좀 더 넓고 쾌적한 느낌이라서 스토커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낯선 번호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처에 사는 이웃인데요. 전부터 봐왔는데 너무 예뻐서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종종 인사하고 다녀요. 저랑 항상 눈 마주칠 때마다 무시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런 문자를 받은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래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말에 어이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는 어떻게 아셨냐는 답장을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운송장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답장을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어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운송장 지우개를 샀었거든요. 물파스처럼 생긴 걸 운송장에 문지르면 글씨가 지워지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상자를 밖에 내놓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운송장 지우개로 지운 글씨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제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리뷰를 좀 더 꼼꼼히 읽어보고 샀어야 했는데 후회가 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또 다른 미친놈에게 걸린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당신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경찰 부른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제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못 잡았죠? 이번에 이사 가셔서 힘들게 따라왔으니까 또 도망가지 마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스토커가 이사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따라온 거라니. 그래서 저는 이사 간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저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맞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당신 집 앞으로 용달차가 들어오길래 혹시나 하고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간 걸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스토커가 저를 따라왔다는 사실에 넋이 나가고 말았죠. 그런데 스토커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제가 예뻐서 따라왔다는 등 보고 싶어서 왔다는 등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닌가요? 스토커한테 이런 문자를 받고 난 후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스토커가 제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는데 이번에는 전화번호까지 알게 되었다니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사하는 것도 무리였어요. 또다시 이사한다고 해도 스토커가 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불안해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신고해버렸는데요. 경찰이 CCTV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고 나서 번호를 추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로 스토커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몇 주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경찰이 이러는 거예요. 스토커라고 말씀하신 번호를 추적해봤는데요. 이 번호는 대포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포폰이라니 스토커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접근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신고하세요. 지금은 번호를 바꾸고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나니 더 무서워졌어요. 번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 싶더라고요. 스토커는 이미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서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우선 경찰이 조언해준 대로 번호를 변경했는데요. 그날 밤 새로 바꾼 번호로 중요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족들에게는 다른 이유를 둘러댔지만 친구들과 예랑이에게는 있는 그대로 다 말했죠. 예랑이가 특히 저를 많이 걱정해주고 챙겨줬는데요. 예랑이는 매일같이 저를 출퇴근시켜주고 밤마다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줬어요. 저는 정말 기댈 곳이 없었는데 예랑이한테서 큰 위안을 받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예비시모의 도움을 받게 된 거였어요. 예비시모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게 해줬거든요. 예비시모가 보증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월세도 아주 싸게 해주시더라고요. 월세도 원래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제가 월세는 내야겠다고 우기니 최소한의 비용만 받은 거예요. 이사하려고 큰 용달차를 부르면 또 스토커에게 들킬까 봐 정말 필요한 짐만 챙겨서 은밀하게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짐 몇 개만 들고 와서 예랑이 차에 탔죠. 그리고 나서 예비시모의 오피스텔에 가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예비시모가 제가 사는 층만 또 관리하는 경비원을 고용해줬거든요. 전 그런 예랑이랑 예비시모에게 감격해서 제가 정말 인복 하나는 끝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예랑이의 도움을 받아서 짐을 조금씩 옮기며 이전에 살던 곳을 정리했어요. 매트리스 같은 큰 가구들은 건물 주인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걸 버린다고 좋아하면서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늦게 결혼하고 싶어서 일찍 결혼하고 싶어하는 예랑이가 부담스러웠는데요. 예랑이가 연애 초기부터 결혼하자고 조르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얘랑이랑 결혼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마침 얘랑이가 여행을 가자는 핑계를 대고 5성급 호텔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호텔방 안을 풍선과 장미꽃, 촛불을 켜서 꾸며놓은 거예요.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얘랑이가 반지를 꺼내들더니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전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만큼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이의 프로포즈를 수락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된 건데요. 시간이 흘러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자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 무렵 갑자기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반갑게 전화를 받으니 예비 시모가 이런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니? 주말인데 뭐하고 있나 해서. 바쁘지 않으면 잠깐만 시간 좀 주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예비 시모한테 예고도 없이 전화가 온 것도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너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일단 긴장을 한 채로 대답했죠. 주말인데도 그이는 일이 너무 바빠서 출근을 했고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화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시는 걸까 싶으면서도 예비 시모의 제안에 좋아하면서 예비시댁 근처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예비 시모와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라 조금 떨렸죠. 준비를 마치고 예비시댁 근처 카페에 들어갔거든요.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면서 맞이해 주셨어요. 예비 시모께서 여기 카페 커피가 참 맛있다고 하시길래 저도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렇게 제 커피가 나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얘랑이랑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일들과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비 시모가 제 얘기를 쭉 들어주시더니 저랑 얘랑이가 참 잘 어울린다고 하시면서 얼른 결혼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시덥지 않은 이야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비 시모가 사실 저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나 싶었거든요. 조금은 긴장한 채로 예비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비 시모가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랑 친구처럼 모녀 사이처럼 지내는 게 꿈이라서 계속 연락하고 싶었어. 그동안 며느리 너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 예비 시모께서 단지 저와 친해지고 싶었다고 하시니까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동안 어머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고 했죠. 예비 시모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 우리 아들이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얼른 우리 예비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었다. 예비 시모가 이렇게 먼저 다가와줘서 감동이었는데요. 얘랑이랑 결혼을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더니 천박한 화장을 하고 노출 있는 복장을 한 젊은 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짜고짜 예비 시모 쪽으로 오더니 아는 척을 했어요. 진아 언니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예비 시모도 저도 당황하고 말았죠. 예비 시모를 언니라고 부르기에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예비 시모의 이름은 진아가 아니라서 저는 그 여자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예비 시모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 여자한테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저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제 이름은 진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하신 것 같네요. 예비 시모가 이리 말씀하시니까 젊은 여자가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젊은 여자가 저랑 예비 시모의 눈치를 살펴보다가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젊은 애가 왜 나보고 언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예비시모랑 저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다가 다시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비시모가 최근에 있었던 가족 이야기나 예랑이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카페에서 나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전 그날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서 예랑이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잘못 본 사소한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됐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정체를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자리에서 알게 됐거든요.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는 날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예랑이가 조금 늦는다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일단 저 혼자 먼저 갔거든요. 제 차를 몰고 예비시댁에 가봤는데 커다란 양옥집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도 너무 예쁘고 고풍스러운 집이라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죠. 저도 못 사는 건 아닌데 성북동 대저택을 볼 때마다 이런 집안 사람이 저랑 결혼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울 부모님이 바쁘셔서 일단 예비 시모께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예비 시모를 예전에도 만난 적 있고 카페에서 단둘이 커피 한잔 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당연히 예전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예비 시모께서 절 반대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정식적인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전 예비 시모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긴장하고 있지도 않았죠. 제 예상대로 혼자서 예비시댁에 들어서니까 예비 시모가 엄청 반겨주셨어요. 오느라 고생 많았다. 배고프지 않냐? 질문을 막 쏟아내더니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한술 뜨라는 거예요. 전 그때 그렇게 배고프진 않다고 말하면서 예랑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는데요. 예비 시모께서 차랑 다과를 내놓으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께서 결혼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보고 있었고 저는 성심껏 대답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예비 시모의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모가 잠시 놀란 듯 핸드폰을 쳐다보더니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는 동안 부엌을 둘러보며 기다렸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예랑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할 말이 있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따라갔는데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저를 2층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갑자기 왜 부르셨냐고 물어보니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여기가 유일하게 CCTV가 없는 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당황해서 눈만 끔뻑이고 있었어요.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제게 소형캠 같은 것을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이게 CCTV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걸 저에게 주시는 건지, 그리고 왜 여기가 CCTV가 없는 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자기 조력자가 시간을 끌고 있으니 그 전에 후딱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더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니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한테 오히려 고마워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당신 구해준 거나 다름없다고요. 이걸 보시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 폭로해버리셔도 좋아요. 저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나오나 궁금해서 뭘 하는지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핸드폰을 달라고 하셨어요. 순간 이걸 줘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얼른 줘야 한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줘버렸는데요. 아주머니께서 소형 CCTV와 제 휴대폰을 선으로 연결하더니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제 핸드폰을 막 만져본 뒤에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걸 확인해 보라고 하길래 어떤 영상일지 긴장돼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제가 건네받은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제 전화번호도 저장해서 드렸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이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까 계단으로 나가야 해요. 여기 창문을 열면 베란다가 있거든요. 베란다 창을 열고 나가면 그 공간 옆에 계단 같은 작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내려가시면 다시 1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파출부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베란다 창을 열었는데요. 아주머니의 지시에 따라 가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아주머니가 이런 도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파일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말한 방식대로 1층 거실과 부엌이 있는 쪽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시모가 돌아왔어요. 마침 예랑이가 나중에 왔길래 예비시모랑 다 같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지만 제 마음은 불편하게 그지없었죠.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건네준 CCTV 영상이 대체 뭘까 싶었거든요.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라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영상을 확인해봤는데요.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떤 방 안에 여자들이 쭉 써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예비시모가 있었거든요. 예비시모가 저랑 있을 때랑은 다르게 천박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예비시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한 여자가 예비시모에게 다가가며 진아 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순간 예비시모가 그 여자의 싸다구를 갈기는 거예요. 그 여자 얼굴이 예비시모의 손길에 고개가 획 돌아가면서 카메라 정면에 비춰졌어요. 얼굴을 똑바로 보니까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랑 브런치 카페에서 마주쳤던 여자인 거예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계속해서 영상을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비시모가 화난 목소리로 그 여자를 이렇게 꾸짖고 있더라고요. 왜 거기서 아는 척을 하고 그래? 내 정체가 들킬 뻔했잖아. 간신히 구워 삶았는데 네가 이를 그르치면 어쩌려고 그래? 사람까지 고용해서 며느리한테 스토커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고. 우리가 지금 몇 달을 공들였는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예비시모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예비시모가 뭐가 아쉬워서 그랬던 걸까요? 예비시댁이 저희 집보다 잘 살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를 걸어 이 영상이 대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주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그렇더군요. 집안 좋고 직업 괜찮은 여자 한 명 데려다가 작업할 거라고. 안 그래도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결혼시키면 딱 좋은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스토커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대포폰을 사용해서 스토커인 척 연기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낼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파출부 아주머니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사 가기 전 스토커에게 시달렸던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사하고 난 후에 겪은 스토커 문제는 예랑이와 예비시모가 일부러 저를 겁주려고 꾸민 일이었어요. 그렇게 신뢰를 줘서 일부러 결혼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비시모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이잖아요. 아직 눈치채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셨거든요. 성북동 대저택,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고 사모님이 결혼 허락 받으러 온 적이 있는 이 저택 말이죠. 여기 사는 여자가 술집 마담으로 지금까지 불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인 척하며 부유하고 고고한 사모님처럼 신분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한테 이 집 아들이 접근한 것도 동창들 사이에서 좀 사는 집 딸이라는 소문이 나서 접근한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파출부 아주머니께 그럼 얘랑이가 대기업 다니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드린 CCTV도 원래는 직원 감시용이에요. 베이비캠이나 반려동물용처럼 홈캠은 녹음해도 되는데 직원들 보는 용도로 쓰는 CCTV는 녹음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 여자가 직원들 감시하려고 녹음이 되는 CCTV를 쓰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파출부 아줌마께 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냐고 물어봤는데요. 예비시모한테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역시나 파출부 아줌마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이 집 여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거든요. 이 집 여자가 제 딸을 유혹해서 술집에서 일하는 일을 하게 했고 점점 안 좋은 물이 들어 생활이 망가지다 딸이 병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결국 딸이 걸린 병이 심각해져서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제 딸이 그 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바람에 빚을 졌는데 저한테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이 집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제가 뒤늦게 이 집 여자가 저지른 짓을 알아차리고 복수를 계획하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게 된 거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예비시댁에서 말한 조력자는 또 뭔 소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 집 여자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제 딸이 죽기 전에 이 집 여자가 하는 가게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딸이랑 친하게 지내던 술집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이 대신 전화를 걸어준 거예요. 그 종업원이 가불건 때문에 일부러 이 집 여자에게 따로 전화해 준 거죠. 종업원이 이 집 여자 말을 물고 늘어지거나 누구누구는 해줬는데 저는 왜 안 해주느냐는 식으로 실랑이 버려서 시간을 질질 끌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따로 불러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파출부 아주머니가 예비시모 몰래 전화를 하고 있어서 얼른 끊어야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전화를 끊기 전까지 아주머니께서 간절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시길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모님, 제가 목숨 구해드린 거랑 다름없어요. 은인이 저란 거 잊지 마시고 제가 필요할 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도 파출부 아주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파출부 아주머니와 함께 복수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아주머니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저에게 하나씩 보여줬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예비시모의 진짜 모습을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었죠. 예비시모가 여자들한테 진아 언니라고 불리던 것도 사실은 가명이었어요.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명을 쓰고 있대요. 전 예비시댁에서 일하는 일을 알아내고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을 신고하기로 한 거죠. 제가 회계사이기 때문에 파출부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장부를 살펴보던 중 예비시댁이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던 부탁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예비시댁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 도움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장부를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탄로된 세금 액수는 어마어마했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로 가서 제출했어요. 경찰들이 증거들을 검토한 후에 예비시댁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찰과 협력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신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시댁이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직접 보고 전화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집 여자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 직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파출부 아주머니 말로는 예비시모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누구야? 누가 꼰질렀어? 이 집안에 배신자가 있다니 말도 안 돼. 모두가 나한테 충성할 줄 알았는데 네가 그랬어? 아니면 너야? 예비시모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다그쳤다는 거예요. 평소에 냉정하고 고상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분노에 휩싸여 있었대요. 그날 이후로 예비시댁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들이닥쳐 조사를 시작했고 예비시모와 예랑이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파출부 아주머니 말로는 예비시모가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가족도 재산도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 몰랐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불을 쌓고 이 집을 사려고 애썼는데. 예비시모가 이러는데 예랑이라고 행복했겠어요? 그 후로 예랑이 표정도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힘들어 보였다는 거 있죠? 제가 또 복수를 준비하느라 예랑이랑 아직 파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파출부 아주머니 말대로 예랑이 얼굴이 죽상일까 싶어서 오랜만에 만나봤는데요. 예랑이가 저한테 자기가 처한 상황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척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시댁 집안이 초전박살이 나기 시작하자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슬슬 발을 빼기 위해 예비시모한테 관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고 말해줬는데요. 예비시모가 안 그래도 누가 꼰질렀을까 혈안이 되던 와중에 파출부 아주머니가 사라졌으니 그년이 저질렀구나 한 거죠. 저희가 복수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못 썼겠어요? 당연히 신고하는 타이밍도 미리 생각해뒀죠. 그러니까 제가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예비시모가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예비시모라면 건장한 남정대들을 불러서 파출부 아주머니를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파출부 아주머니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파출부 아주머니를 동남아로 먼저 보낸 다음에 그만둔다는 문자를 전송하기로 한 거예요. 예상대로 예비시모가 파출부 아주머니를 찾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관두겠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부터 파출부 아주머니는 이미 공항에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로 이날 몇 시에 비행기를 탈 거고 노후를 위해 동남아로 떠날 거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전부 다 말했어서 저도 아주머니랑 같이 공항에 갔었어요. 그때 저도 너무 고마운 마음에 파출부 아주머니를 배웅하러 간 거죠. 파출부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저런 막장 집안에 시집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니까 그날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긴요. 저도 덕분에 복수했는거려. 이제 복수를 했으니 이제 모든 걸 잊고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괜히 이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친척분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연고도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요. 파출부 아주머니가 잠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노후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딸 시집가면 주려고 열심히 모아놓았던 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딸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씁쓸하게 웃어 보이길래 그런 아주머니를 꼭 안아주었죠. 저는 아주머니께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아주머니를 떠나보냈는데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예비시댁이랑 예랑이도 결혼을 겁나 서두르는 눈치더라고요. 예비시모가 집으로 초대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더니 다급하게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우리 식 빨리 올리면 안 되나? 어차피 결혼할 건데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 필요 있겠니? 내가 괜히 닥달하는 게 아니야.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 예비시모가 불안한 눈빛으로 막 저한테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랑이도 나서서 이런 식으로 재촉을 했는데요. 엄마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얼른 결혼해서 2세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노산이면 당신 건강에도 안 좋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 예랑이랑 예비 시모가 이렇게 재촉을 하길래 제가 그 면상에다 대고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예랑이가 벙찐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겨우 정신을 차려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고 있길래 실수를 지으며 대답했죠. 너희들 정체를 전부 다 알아버렸거든. 어떻게든 내 마음에 들려고 스토커도 고용해서 나를 못 살게 군 것도 다 알고 있었어. 파출부 아주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나한테 전부 다 폭로하고 갔거든. 당신이랑 어머님도 그래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당신 내 돈만 보고 접근해서 그동안 연기를 해왔던 거야? 사랑꾼 연기부터 대포폰까지 써가면서 스토커 연기까지 했더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비 시모랑 예랑이가 주르륵 엎드려서 저한테 용서를 구걸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제 밑으로 기어와서는 이런 말을 씨부리기도 했어요. 그동안 며느리 너 속인 거 미안하다. 우리 이제 용서해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라. 응? 나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이라도 살아야 하잖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제발 결혼해줘라. 우리 아들은 내가 귀하게 키워서 절대 그쪽 일과는 연관이 없어. 집안은 보지 말고 아들만 보고 결혼해줘.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참 눈물겨운 모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당한 수모가 있는데 그걸 들어주겠어요? 예비 시모랑 예랑이 얼굴에다 대고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죠. 나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용서해줄 생각 없고 어머님이 아무리 빌어도 어머님 아들이랑 다시 만나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꿈 깨세요. 저한테는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요. 바로 그때 예랑이가 제 다리에 매달려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니까 예랑이가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나 이제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나 당신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지금 우리 엄마 경찰 조사받으면 나까지 망한다니까. 당신이 나 구제해줘. 제발 구제해달라고. 용서해줄 때까지 안 놔줄 거니까 나 버리지 말아줘. 예랑이가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예랑이 뺨을 확 쳐버렸죠. 그러니까 힘없이 추하게 나가 떨어지대요. 그렇게 예비시댁을 빠져나와서 파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전 예비시모랑 이전 예랑이 연락처 싹 다 차단하고 살고 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전 예비시모랑 이전 예랑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경찰한테 물어봤거든요. 경찰이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무언가 찾아보더니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탈세를 하면 보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전 재산이 탈탈 털렸을 겁니다. 이전 예비 시모가 자기 망하게 생겼다고 징징대고 예랑이가 추하게 매달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보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면 얼마예요? 경찰 말대로 아마 전 재산이 탈탈 털려서 거지가 됐을 것 같더라고요. 아휴, 이런 집안에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파출부 아주머니 덕분에 이혼이 아니라 파혼을 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날을 계기로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 예랑이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으셔야 해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서 재산을 노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는 오래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랄게요.